실질적 주양육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내가 함부로 데리고 나가버리잖아요. 미성년자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경종을 울려라. 네, 또 경종을 울려라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혼 사건과 관련된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재산 분할만큼 중요한 양육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양육권. 양육권 분쟁 관련해서는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역시 양육권 관련해서도 세간에 퍼져 있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애를 데려가면 유리하다. 애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양육권 다툼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 지난 시간에 그 약속의 10년 뭐 이런 것처럼 네. 이번에도 결론적으로는 좀 틀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당연히 뭐 딱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양육권 다툼에서 이기는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핵심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자, 지난번 재산분할 사안에서는 혼인기간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 건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나름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 경우에는 이것보다 다른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법원에서 이제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한 그런 판단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한쪽만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그 경우는 사실은 거의 그 일방이 그냥 양육권자가 됩니다. 예. 문제되는 경우는 이제 서로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기본적으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이 보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뭐냐면 바로 자녀의 복리예요. 자녀의 복리. 자, 자녀가 건강하고 잘 자라날 수 있는 여건, 이런 걸 마련해 주겠다는 게 법원의 핵심 역할이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부모를 지정하겠다라는 게 핵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에서 세 가지 기준이 파생이 되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누가 원래 주 양육자였는가라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양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자녀의 나이입니다. 첫 번째 기준인 그 주 양육자 관련된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법원이 주 양육자인지 여부를 그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아무래도 원래부터 이제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이제 양육하던 사람이 아무래도 더 아이를 더 잘 키울 수가 있고 아이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이제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엄마가 이제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을 텐데 좀 맞벌이인 경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사건에서 기존 주 양육자는 뭐 우리 상식에 부합하듯이 엄마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맞벌이도 당연히 많고요. 그래서 엄마 쪽이 아빠보다 일의 강도가 더 높아가지고 아빠가 자녀 양육에 더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맞벌이인 경우는 서로 내가 주 양육자였다, 내가 더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다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이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반대로 만약 부부 한쪽이 전업주부였다면 뭐 그때는 그 사람이 주 양육자라는데 이견은 있을 수 없겠죠. 네, 그럼 이제 이혼을 하면서 네. 이제 애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도 그 이전에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나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혼 소송의 어떤 현실적인 차원하고 맞물리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 통상 이혼 소송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혼, 양육자 지정, 재산 분할 이게 다 걸려 있다라고 하면 보통 이혼 사건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의 2년 걸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양육권자였는지하고 무관하게 이 소송하는 2년 동안에 내가 애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실질적 주 양육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2년 동안에 또 지금 이 사람이 주 양육자로 키웠잖아요.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나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이제 불합리하고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네. 아무래도 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면 이것도 뭐 일리는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기존의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하니까 이제 애를 데리고 가는 게 다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럼 두 번째 기준인 이제 경제적, 뭐 시간적인 그런 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여기서 경제적 여건이라는 거는 단순히 누가 더 우위냐 이걸 보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예를 좀 들어야지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사례를 제가 3개를 들어볼게요. 자, 1번은 남자가 재산이 10억, 여자가 재산이 5억이 있다고 해볼게요. 2번 사례는 남자가 재산이 100억, 여자가 재산이 5억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3번 사례는 남자가 재산이 10억, 여자는 재산이 아예 0원, 하나도 없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3가지 경우 중에 양육권자 지정에 이 경제적 여건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같아요? 일단 그 3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1번은 남자가 여자보다 재산상 우위는 있지만 이번에 비해서는 이제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 영향이 이제 그렇게 엄청 크진 않다라고 느껴지고, 네네. 그리고 2번은 남자가 재산이 뭐 훨씬 많고 부유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조금 애매한, 꼭 그것만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3번은 아무래도 그 여자 쪽이 그냥 영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남자 쪽에 유리하게 판단을 해줄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아요. 거의 맞추셨어요. 거의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볼 때 1번은 영향이 그냥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제 2번이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남자가 재산적으로 매우 부유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5억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자녀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는 수준은 되기 때문에 남자가 재산이 매우 많다. 이게 양육권자 지정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양육비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번이 핵심이죠. 3번이. 3번처럼 한쪽이 재산이 아예 없어요. 아예. 아예 없으면 이거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가 핵심이에요. 자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자녀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의 복리라 함은 뭐 애가 무슨 완전히 뭐 부유하게 뭐 왕자 공주처럼 크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집안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상대방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네네. 뭐 이렇게 최소한의 요건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사실 이런 재산적인 여건에는 조부모의 재산도 이제 상황도 보게 되죠.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제가 비교를 위해서 좀 단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저 비교에는 조부모의 사정도 당연히 고려가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 조사할 때 그런 조부모 관련된 것도 같이 물어봅니다. 자, 당사자는 아예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조부모가 넉넉해요.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되면은 양육권자로서 결격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 말고 이제 시간적인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일방 배우자가 돈은 많이 벌지만 너무 바빠서 아이를 양육하기가 조금 어렵다, 아이를 좀 시간을 같이 보내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겠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뭐 이제 고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직업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특히 해외 출장이 많거나 막 지방 출장이 많거나 아니면 엄청 교대 근무를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양육권자 판단할 땐 조금 불리해요. 네. 그럼 자녀의 나이는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녀 나이가 너무 어리면 보통 진짜 어린 경우일수록 이제 엄마 쪽이 이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실무상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 또한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기준보다는 순위적으로는 밀리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녀의 나이가 또 약간 많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은 내가 누구랑 살고 싶다 이런 의사를 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의사도 양육권자 지정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이제 애를 뭐 데려오는 게 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고려해야 될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뭐 바람직한 거는 결코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말 만약에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해요. 이를테면 이혼 전에 양육도 거의 다 공동으로 했고 또 경제적인 수준이나 직업적인 특성도 비슷하고 자녀의 나이도 지나치게 어리거나 아니면 충분히 커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사실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게 유리한 거는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게 또 맹점이 있는 것이 자녀를 이렇게 그냥 막 내가 함부로 데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 검색해 보시면 처벌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유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혼 양육권에 있어서 아이를 미리 이제 데려가면 이긴다. 뭐 이런 것 같은 이제 속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리해 볼까요? 노 변호사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경종아 울려라. 네, 오늘은 양육권 다툼 관련해서 4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하고 다만 한쪽이 주된 양육자가 아니라 공동 양육에 가까웠다면 현재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시간적 여건이 되기는 해야 됩니다. 여기서 경제적 여건에는 조부모의 지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시간적 여건은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직업이나 혹은 너무 출장이 많은 이런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린 경우에는 엄마가 유리한 경향이 확실히 있고요.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양육권자 지정에 반영이 됩니다. 넷째, 이러한 양육권자 지정 관련해서 소송 중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혼 관련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